안녕하세요. 직방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어, 집값이 점점 하락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상승 곡선을 그리다가 하락 곡선으로 내려올 시점에 그때 이제 전세를 들어가신 분들이 상당히 지금 답답한 상황이 지금 된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호갱노노를 보면서 한번 제가 그 시세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저희 사무실이 있는 청라동인데요. 청라동에 있는 어떤 아무 물건이나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일단은 청라 내에서는 그렇게 깡통이 될 만한 요소는 별로 없어요. 그래도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얼마나 많이 집값이 변동이 됐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거든요. 19년도 1월부터 21년도 10월로 기준으로 하면은 3억 4,290만원이 올랐고요. 100%가 올랐습니다. 이게 더블이 올랐고요. 근데 지금 이때 이후로 조금 하락을 하긴 했어요. 1억 정도는 하락을 하긴 해서, 그래서 가장 많이 올랐을 때에 비하면 한 2억 정도 지금 올라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렇게 비쌌을 때에 전세를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매매 전세가를 보면 청라 같은 경우는 전세가율이 낮기 때문에 제가 이게 설명이 조금 좀 불정확한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깡통이 될 만한 요소가 될 만한 집을 한번 찾아볼게요. 보통 세대수가 적거나 투자 가치가 좀 적은 그런 집들이 보통 깡통이 전세가 되는데 일단 얘도 한번 전세가율 한번 볼까요? 음, 여기 보시면은 요걸로 해보면 되겠네. 이때까지는 전세가율이, 그러니까 매매가 대비 전세 가격이 55%였어요. 2015년도 쭉 가다가 17년도까지도 50%까지 가다가 계속 올라가서 최근 보니까 82%까지 갔어요. 즉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82%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전세가 이때 전세를 들어가셨다 가정할게요. 지금 2억 3천으로 돼 있죠. 만약에 이 아파트에 지금 2억 3천에 들어갔는데 이 매매 가격이 만약에 2억으로 떨어졌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때 내가 이제 이사를 나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2억 3천만 원인데 내가 얼마 이때 들어갔냐면 시세가 2억 8천일 때 전세를 2억 3천에 들어갔는데 예를 들어 22년 뭐 12월 1일에 내가 이사를 나가는데 이때 시세가 2억으로 떨어졌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나는 역전세가 됐잖아요. 나는 2억 3천에 들어왔는데 내가 나갈 시점 되니까 시세가 2억이야. 그래서 이거 전세 시세가 1억 8천이란 얘기를 들었다고 쳐봐요. 나는 이걸 전세 시세가 1억 8천이니까 1억 8천에 내놔야 되는데 주인은 안 된다. 1억 8천에 내놓으면 나 돈을 못 돌려주니까 2억 3천만 원에 전세 내놔라. 그렇게 얘기하고 1억 8천은 절대 안 된다. 1억 8천 해봐야 당신들 돈 더 못 돌려준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버립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왜 지금 걱정이 되냐면 지금 부동산 시장을 보면 물론 급매물들이 나와도 소진이 되는 경우가 있고 소진이 안 되는 경우가 지금 있어요. 근데 이런 뭔가 이렇게 세대수가 좀 적은 아파트 그리고 뭐
신축이든 구축이든 뭔가 이게 실수요자들이 좀 많이 붙을 수 있는 물건들, 특히 깡통 빌라들, 신축 빌라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엿전세가 앞으로 엄청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집에서 지금 현재 살고 있다면 대처법이 필요하죠. 네, 이 대처법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조금 드려볼까 하고 있어요. 네, 그럼 대처법이 뭐가 있을까? 일단은 세입자로 이제 전세를 들어가셨으면 어떤 전세로 들어갈 수 있냐? 온리 내 돈 전세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세자금 대출 전세로 들어갈 수 있고요. LH나 GH나 SH 같은 전세 대출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건 정책 자금이죠. 정책 대출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전세자금 대출, 뭐 중기청 대출도 있을 거고, 뭐 몇 가지 있겠죠? 네, 몇 가지 있겠죠? 그러면 일단 요거에 대해서만 또 설명해 드릴게요. 온리 내 돈이다. 그러면 대출 하나 없이 내 돈으로 들어간다. 근데 만약에 역전세 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 혼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자, 전세자금 대출 역전세 난다. 이것도 나 혼자 해결해야 돼요. 자, 정책자금 대출로 해가지고 들어갔다. 대부분 여기서 오해를 하십니다. 토지주택공사가 꼈잖아. 서울주택공사가 꼈잖아. 경기도주택공사가 꼈잖아. 도움 받을 수 있겠지 생각을 합니다. 물론 도움을 받습니다. 어떤 도움을 받게 되냐면 보증보험이란 것을 가입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이사를 나가겠다는 결심을 한 뒤 한두 달 정도 협조를 하게 됩니다. 협조를 하게 되고 임차권 등기까지 완료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보증보험사의 보증을 받아서 네, 전세금을 받고 나오게 돼요. 네, 이렇게 됩니다. 중기청 대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제가 중기청 대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는 알진 못하지만 요것도 보증보험을 가입을 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보증보험 가입을 하더라도 보장되는 금액이 뭐 100%가 있고 뭐 80%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어떤 그 비율이 조금 다르긴 한데 네, 그래도 어느 정도 LH나 뭐 SH나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전세 사기가 발생했을 경우 네, 어느 정도 보장을 받고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더 디테일하게 이제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보증보험이 된다고 했으면 도대체 어떤 거를 세입자가 준비를 해줘야 될까요? 자, 일단 소유자랑 통화를 해요. 소유자와 통화 또는 문자를 하게 됩니다. 네, 통화는 녹취해야 되고 문자는 기록 남겨둬야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고 그러면 나는 임대차 계약 종료일 이후 해지하려고 하오니 보증금을 돌려주세요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통화나 문자가 되지가 않는 경우에 네, 내용 증명을 보내게 돼요. 물론 누구 주소지로? 소유자 주소지로 보내게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대부분 이렇게 사기를 치는 경우, 그러니까 내가 이 집을 실제로 투자 목적이 아니라 바지 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주소지가
전혀 엉뚱한 데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찾아도 이 사람한테 우편물이 송달이 안 돼요. 그러면 주소 보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어떤 신고? 접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 이제 전세 보증금을 받아야 되잖아요. 보증금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면 뭐 지급 명령이든 뭐든 어떻게 해서 재판 절차를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매도자는 임대인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이것저것 정보 다 입력을 합니다. 그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추후에 임대인이 그곳에 거주하지 않으니 보정하세요 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 보정하세요 라고 나오면 그거대로 이제 보정을 해서 서류를 다시 보내면 되고요. 또 만약에 또 보정하라고 나오면 또 보정해서 하시면 되고, 그거다가 나중에 공시송달, 네, 또는 발신송달 방식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임대인에게 이 서류가 도달하지 않았지만 도달한 것으로 이제 간주하게 되는데, 그때 이후에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절차들이 필요해요. 보증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요 절차고요. 가입 안 했다면 요거는 조금 심각한 상황이 되긴 하는데 동일하게 하시면 됩니다. 소유자와 통화 문자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의 종료일이라고 해지하오니 보증금 돌려주세요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씻는다, 연락이 안 된다, 그럼 내용 증명을 보내게 되고요. 소유자 주소지로 보내고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주소 보정을 받아야 합니다. 네, 보정을 받아서 발송 송달이든 공시 송달이든 임대인에게 이제 접수가 됐다라고 간주한 상태에서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게 됩니다. 단 보증보험이 가입이 안 돼 있으면 여기부터 문제입니다. 가입이 안 돼 있으면 이제부터 다 임차인 몫입니다. 왜 임차인 몫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이 임차권 등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임차권 등기까지는 했는데 보증보험을 가입했으면 여기까지 하고 돈을 받고 나오게 되는데 이게 없어요. 그러면 내가 이 돈을 받아야 돼요. 내가 이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소송밖에 없죠. 그리고 소송이 진행되고 강제 집행을 해야 되죠. 강제 집행이라는 건 결국 경매예요. 네, 강제 경매가 되겠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셔야 돼서 일반인이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증보험이 되지 않으면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런 어려운, 물론 경제적으로도 보증금의 손해를 좀 보긴 하겠지만, 그리고 이 강제집행 절차, 경매 신청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어렵습니다. 결국은 변호사나 법무사에 맡겨야 되는데 비용이 꽤 나갑니다. 게다가 왜 비용이 나가냐,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그 비용을 내게 돼 있어요. 그러고 추후 낙찰가에서 돌려받는 형식인데 깡통전세가 됐기 때문에 돌려받을 게 없습니다. 낙찰가가 낮아버려서 실제적으로 내 보증금도 못 돌려받아요. 그래서 당연히 내가 미리 선납했던 경매 비용도 못 돌려받습니다. 그래서 몇 천만 원 정도 손해를 보게 돼요. 그래서 이런 절차들이 쫙 파노라마처럼 그려지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게 안 그려지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호사비, 법무사비 추가로 지불하게 됩니다. 네.
이런 절차들을 한번 잘 이해를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 내가 지금 전세 살고 있으면 한 번쯤은 시세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 집 시세가 얼마지? 이 시세가 얼마지? 내가 2억에 사는데 지금 시세가 2억 2천이네? 그나마 다행. 네, 이러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왜냐면 물론 손해를 보겠지만 손해가 최소화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2억 전세 사는데 2억 전세 사는데 3억이다. 감사죠. 이사 보증보험 안 했어도 이사 나갈 수 있어요. 정 아니면 경매 붙여서 내가 사면 돼요. 근데 지금같이 하락시장이잖아요. 하락시장인데 매매가를 알아보니까 1억 7천이야. 내놔도 매매가 안 돼요. 이러면 손해가 엄청 커집니다. 그래서 내가 전세 살고 있고 보증보험이 안 돼 있다면 주기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매매가를 확인해 보시고 미리미리 최악의 시나리오를 그려보세요. 그러면 막상 일이 터지면 예, 객관적으로 잘 대처할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이런 방식 제가 한번 쫙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깡통연세에 내가 살고 있는 것 같다 싶으면 이런 것들을 이런 절차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하시고 이 큰 틀 안에서 세부적인 것들을 이제 좀 더 전문 지식이 있는 분들한테 하나씩 물어가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뭐 설명드릴 게 있을까요? 그리고 소유자가 네, 법인인 경우가 있었을 거고요. 분명히 계약을 하셨으니까 이제 개인이었을 수도 있어요. 법인이었을 경우에는 네, 일반적으로 사기가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깡통전세 많아요. 근데 개인이었을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만 작정하고 특정 개인을 네, 바지 사장으로 세우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물건만 아니라면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건 없다고 하긴 그렇고 문제될 가능성이 적어요. 특히 개인이 소유자잖아요. 개인이 소유자인데 이 소유자가 사는 곳이 정말 계약 당시 주소가 어느 정도 맞다면 그리고 그 사는 집 소유권도 가지고 있다면 네, 크게 문제될 확률은 적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재산이 있기 때문에 이 빌라에서 깡통전세로 문제가 터졌을 경우 본인이 가지고 있는 다른 물건으로도 압류가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막으려고 네, 이런 깡통전세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돈을 빼와서라도 막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인이 된다면 그나마 안전해요. 네, 그래서 이런 어떤 기본적인 어떤 상식과 어떤 대처법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뭐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질문 달아주시면 제가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